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올라간 다우지수도 좀 있지만 기술주에선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경제지표도 그다지 썩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닥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만 돌아오고 있죠. 자, 시장이 일단 혼조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급락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멈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자, 이 상황들도 같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신조선가,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새로 수주받는 그 가격 있죠. 그것이 이제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즉 가장 높은 가격, 즉 배를 제조하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종의 어떤 업황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것 아니냐, 실적도 당연히 커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업의 부활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거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밀 대란 우려. 지금 인도 쪽에서 밀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들썩들썩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료주들이 내려가고 있다가 뭐라고, 그렇다면 우리 다시 가야지 그러면서 곡물, 사료, 식품주 그냥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런 상황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부분들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던 월요일이 지나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에 관심들이 좀 쏠렸어요. 근데 미국 증시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멈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혼조 양상, 즉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차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우지수 소폭 상승입니다. 플러스 0.08%. 요것도 이제 장 막판에 조금 밀려 내려가면서 상승폭 소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이긴 한데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장 막판에 조금 반등세가 확 들어오면서 다우지수고 나스닥이고 둘 다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될 뻔도 했었는데, 장 마감 시점 가까이 오는 시점에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2%입니다. 요것도 이제 장 막판에 쏟아지는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 하락이라면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1% 빠졌다고 알았어. 그 뭐더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3%대, 4%대 이렇게 떨어지던 그 나스닥을 보다가 1%대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이 조금 푸근해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혼조 양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느낌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재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준 위원들의 입을 좀 꼬매야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근데 입을 누가 안 꼬맸나 본데, 네, 존이네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6월 기준금리가 0.5% 인상될 것이다. 이거 이런 얘기 굳이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애들이면은 그냥 초등학생 애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0.5% 6월 달에 금리 인상될 것이다. 알았다고 어쩌라고. 근데 왜 나와서 자꾸 씨불이 되냐?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알고 있다고. 아는 얘기를 자꾸 생산해내는 거. 이거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근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연준 위원들의 입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 하는 거, 네, 0.5%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면 또 발언권을 좀 주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다면 굳이 네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또 재료로 갖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시 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경제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좀 있었죠.
지금 뉴욕주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5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6을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라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은요, 제조업 상황이 말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24.6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상치가 16.5. 그래 조금 뭐 줄어들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보다 위쪽에 있으면 확장,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위축을 이야기합니다. 즉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타나면서 시장을 조금 옥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경제도 안 좋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다가 지금 바로 위에서 연준 위원들이 또 시부리 된 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2중고, 3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냥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약간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안고 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나쁜 요소였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하락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그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즉 매력적인 매수 진입 가격에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좀 반등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둔화되고 있다는 징후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조금 그래도 지난달에 비해서 좀 둔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다. 얘네들도 연속성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둔화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이것을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한 두어 달 걸릴 것이다. 지금 시장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급등으로 안정을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들이 두 달 더 걸릴 수 있어요. 뉴욕 증시가 지금 현재 횡보 수준으로 바닥을 잡아내려면 적어도 4개월, 5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두어 달 가지고는 충분히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바닥 징후,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지지점,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것은 한 두어 달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하루하루 반전 랠리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과정이 오래 걸리게 될 것이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을 갖고만 있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바닥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렵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급락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가 떨어져 봤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수를 조금씩 찔러보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현금을 갖고만 있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그렇게 손해를 볼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현금 보유는 이건 필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손해를 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현금을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왜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돈 들고 있는 거, 그래서 니들 잠깐이라도 돈 들고 있으면 안 돼. 손해보니까 빨리 주식 사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한두 달 정도 또는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손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린다 정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진입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은 뭐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현금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빨리 들어와 큰일 났어. 니네들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일 났으니까 빨리 뭐 주식을 사든 뭘 금을 사든 뭘 어떻게든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말은 믿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냥 계속 들고 가겠다. 요거는 아니죠. 네, 몇 년 동안 들고 가야 되겠다. 나 무조건 현금이야. 그러면서 막, 네, 어디 뭐 땅 파가지고, 현금 갖다가 돈다발 갖다 묻어놓고 아니면 어디 창고에다가 현금 갖다 집어넣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시 동안 내가 보유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가면서 매수 진입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마지막에 좀 떨어졌었던 부분들은요. 중국 봉쇄 그걸 통해서 뭐 중국의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부담을 좀 많이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것과 경기가 또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뭐 당분간 고평가라는 어떤 논란도 이제 좀 잠재울 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지만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신조선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 지금 조선주에 훈풍이 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신조선가가 인플레이션의 압박과 그 다음에 신규 선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인가 라고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움직임들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조선 해운주들 다 같이 움직여서 뭐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인다든지 뭐 흐름을 막 끄집어낸다든지 뭐 이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주하고 해운주 쪽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도 뭐 그다지 네,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본다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장기적 전망에 따르면 이 조선주와 해운주들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신조선가 이것은 이제 새로 발주된 선박의 가격입니다. 즉 그러니까 신규 발주 나 이번에 배 하나 만들어줘. 지난번에는 뭐 2조 원이 했지만 이번에는 2조 5천억을 줄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주된 선박의 가격 신조선가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는 언제냐? 조선업계가 호황이었던 바로 그 시기인데 자, 이 시기와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네, 조선업이 다시 호황세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가가 또 그만큼 많이 올랐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주들에 대한 그 주가는 3년 전, 뭐, 그때에 비하면은 아직 형편이 없는 수준인데, 가격은 그대로다, 실적은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은, 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건, 자,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했다, 뭐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 조선주들의 어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선박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 또 수요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주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올 상반기 조선용 후판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되면서 선박의 가격 상승세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수익성 개선에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100원 오르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배 가격이 110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이 전가가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를 사는 입장에서
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부담되겠지만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배를 이용하는 용도를 이제 뭐 화물 운송이다 그러면 이제 화물 운송하는 사람한테 그 배 가격이 인상된 것을 또 전가할 테고 또 화물을 또 하는 사람들은 화물 운임 인상 뭐 그런 것들 뭐 통해 가지고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또 소비자들에게 네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저 밑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되는 이 가격이 조선업들의 어떤 실적 증가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조선주들은 지금 수주 잔량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좋은 소식만 계속 전해지고 있네요. 뭐 일단 실적도 좋고 뭐 제품 가격도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이 선박 수주에 대한 가격도 증가했는데 여기서 이제 네 일거리도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 자, 이렇게 된다라면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2016년 4월 이후에 6년 만에 최고치로 수주 잔량을 찍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들이 이렇게 간다면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실적 기대감 너무 좋아요. 조선주 막 사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 근데 그러고 나서 돈을 언제 받아요? 배를 다 만들고 나서거든요. 배를 다 만들어서 그 인수할 때 얘네들이 돈을 안 줄 확률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확률도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배를 뚝딱뚝딱 만드는 게 뭐 레고 조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실적이 늘어났다가 아닙니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늘어나는 시점이 됐을 때 그 즈음에서도 주가가 아직도 이 모양이면 엄청난 저평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켜가는 어쨌든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주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업도 뭐 해운업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상승세를 많이 보이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조선업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 2007년도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고 또 경기가 많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사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또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시간을 길게 놓고 봐야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으로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밀 대란 우려감에 사료주들이 또 뻥뻥 튀어올랐다. 사료주도 어제 상한가 치고 난리가 아니었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 요 부분 때문에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밀 생산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료주들에 대한 분위기다. 그래서 당분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상한가를 치고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뭐 인플레이션 뭐 식량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관련주들 막 올랐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인도까지 네, 식량 보호에 나서면서 국제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커진다. 이거는 사실 뭐 밀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밀을 대부분만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러니까 찌짐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면 가격, 그 다음에 밀가루 만드는 거 뭐 빵, 뭐 등등등. 생각보다 밀가루 만드는 게 많아요. 뭐 튀김옷, 뭐 통닭 가격도 올라갈 수 있죠. 통닭도 튀김옷을 입히잖아요. 네. 통닭이 튀겨지기 전에 곱게 튀김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도 뭐 튀김가루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밀 안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식품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격들이 또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요즘엔 뭐 쌀을 쓰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다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식량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사료, 비료, 그 다음에 뭐 농사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테마주들이 이렇게 미쳐서 발광할 정도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인도가 지금, 유럽연합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 밀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수출량의 4%밖에 안 되는 것을 금지하겠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국 내에서 대부분 소비하고 있다. 밀. 그러니까 밀을 세계 3위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을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작황도 양호하고 또 밀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출 좀 해볼까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인도의 날씨가 47도를 넘어간대요. 엄청 덥다는 얘기죠. 올해 엄청 더울 거니까 여름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챙겨 놓으세요. 갑자기. 네. 아무튼 네 여름 관련주들도 같이 챙겨놔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뭐 기록적인 폭염이 네, 인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뭐 국가 간의 어떤 조치가 뭐 협약이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일단은 밀 수출을 금지하자.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4% 정도 수준에 있는 그 나라가 나 수출 금지할래.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지금 보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쫄았던 것 같아요.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다. 네. 근데 어차피 세계적으로 풀어주는 양은 세계 수출량의 4%밖에 안 된다. 물론 4%도 많은 수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끄떡하면 안 되겠죠.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에 대한 어떤 그 뭐 계약 물량, 즉 재고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물량들을 이미 보유 중에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국내에서도 뭐 그다지 그렇게 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해서 뭐 크게 문제될 뿐만 아니고 또 국내의 어떤 수급 영향에도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료주나 밀가루 관련해서 뭐 아니면 이제 식품주들 막 튀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것이 뭐 연속적으로 막 계속 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찍었던 고점 라인 때에서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때문에 주가가 일단 단기 튀어나가는 모습이지만 이 부분이 지난번 고점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만약에 고점을 넘어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료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사료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비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요.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위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비료는 땅에다 투자하는 거죠. 즉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농사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곡물 가격의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관련주들은 보통 6월달 다음 달까지도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고 또 뭐 운이 좋다면 7월달, 뭐 8월달까지도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곡물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궤를 달리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밀 관련해서 또는 사료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튀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전고점 넘어가는지 여부, 그 다음에 강도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제 상한까지만 오늘 상한가가 풀려버렸어? 뭐 이렇게 된다면은 네, 애매해질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뭐 세력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점상을 찍어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해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모습이 좀 들어왔다라면 뭐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 사료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장기화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제 지표가 조금 위축됐고요. 그리고 뭐 상하의 봉쇄라든지 뭐 기술주들의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나스닥은 마이너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바닥을 잡는데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네, 중장기적으로 마음을 좀 먹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 뭐 전일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다지 뭐 하방에 대한 압박은 없고요.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만 잘 잡아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네, 부담감들은 좀 가지고 있겠지만 다들 식상한 부담감이라 그다지 시장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은 또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신조선가, 즉 새로 선박을 수주받는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업이 뭐 부활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한참 후에 잡히는 거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잡히더라도 이것이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저평가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천천히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경기 동향에 맞춰서 이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단기간에 아싸 그렇게 조선주로 단타를 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밀 대란 우려감 때문에 사료주들이 들썩했는데 인도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지금 세계 수출량의 4%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고 대신에 이제 곡물 가격이 인상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쪽에 대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뭐 인정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막 갑자기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등을 한다거나 막 점상한가로 간다거나 이런 기대감들은 갖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농사 관련한 패턴에서는 조금 네, 다른 의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수익은 걱정하는 걸 싫어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수동적인 투자자의 몫이고 최고의 수익은 증시를 분석하는 데 우수한 지적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씩 보면은 3%대, 4%대, 5%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안절부절해서 팔아먹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팔아먹는 것은 좋지 않은 투자 전략입니다. 올라가고 나서 상황이 뭔가 좀 달라졌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럴 때 팔아먹어야 됩니다. 물론 그럴 때 팔아먹어도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 3%대 팔아먹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몇십 % 정도는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팔아먹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운이 좋게 뭐 잘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자, 올라가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쫙쭉쫙쭉 잘라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네, 장이 올라갈 때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만용을 부리면 안 되겠죠. 욕심 부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잘 그 포인트를 조절할 줄 아는 투자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록치는 않을 것 같죠. 네, 일단은 뭐 횡보 흐름이나 뭐 보합 이런 것들 예상이 되고 있지만 자, 개별주들 잘 네, 구성해서 대응하시다 보면 또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괜찮을 거다 라고 강력하게 믿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장중시황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잘 풀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